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20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헬기의 고층 아파트 충돌 사고를 계기로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의 인허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인허가를 받은 555m, 지상 123층짜리 마천루는 이명박 정부와 롯데그룹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거대한 상징물입니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의 안보와 안전 문제를 항공 전문가 김성전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1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에 가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고 온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보의 역사에서는 신문 사설에 담긴 오보를 전해드립니다. 신문의 꽃이라는 사설. 오늘 오보의 역사를 들어보시면 꽃이 아니라 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사 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음절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음과 모음까지 분리해서 재조합하는 시도를 해봅니다. 공갈통에 집어넣을 말은 요즘 정가의 유행어인 석고대죄 이 네 글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1면 톱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1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수능시험 문제 정답이 딴 답이다. 이런 거라면은 큰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이번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택한 수험생은 28,000명입니다. 무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총 생산액 규모를
비교한 문항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럽연합이 더 크다는 답을 발표했지만은 정부 통계에서는 2010년부터 북미 자유무역협정회원국이 더 커져서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특히 문항 속의 세계 지도 하단에는 201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2012년 상황과 통계로 판단하도록 오도했습니다. 이 평가원은 2011년 제작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과 다른 오답 논란, 이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2011년 유엔 통계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이 유럽연합보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나프타 예. B가 더 큰데 예. 교과서에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더 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지도에는 괄호 열고 2012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2, 예. 네, 1012라고 적혀 있군요. 예. 그러면 B가 더 크다고 해야죠. 당연히 B가 정답이죠. 예.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는 게 예. 이러니 예. 참. 평가원의 이상 없음 판정은 이상 있음 판정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으로 네. 넘어갈까요? 예, 그러죠. 네. 예. 한겨레 신문 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 당했나 폭행했나 이걸 두고 지금 청와대 경호팀하고 민주당 사이에 아주 큰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송호진 기자가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자 칼럼을 썼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강기정 의원이 버스를 차기 전에 야, 이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대놓는 거야. 차 안 빼. 라는 욕설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강기정 의원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지요. 더불어서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라이트 부분 범퍼를 발로 차서 또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청와대 경호실을 거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호진 기자는 강기정 의원 옆에서 함께 이동을 한 그런 입장인데요. 자신이 봤을 때 보고 들은 것은 달랐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다음 규탄대회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 계단으로 가던 강기정 의원이 버스 세대가 통행을 막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들릴 정도로 차 안 빼!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 옆면으로 버스 옆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야이 새끼들 이런 따위의 욕설은 했다면 들렸을 텐데 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송호진 기자의 전언입니다. 발길질이 아니라 툭 건드렸다는 강기정 의원의 해명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아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누구 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라고 일단 항의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강기정 의원이 그 경호실 요원이겠죠. 그 사람의 멱살까지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송호진 기자는 이 또한 사실이 다르다. 그 경호실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강기정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채 끌어당겼다. 목이 눌린 강 의원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끌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해주면서 손을 풀라고 했지만 그 요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는 이어갑니다. 송호진 기자는 강기정 의원이 애초에 버스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부상을 입은 경호 요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이후 시점이니 경호실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야당의 정치활동 공간을 가로막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경호실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결과 경호 요원의 완력과 과잉 대응은 그야말로 이 문제는 못 차버렸다라는 것이 송호진 기자의 칼럼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예.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예, 그곳에 버스를 주차한 것 자체가 무리죠. 무리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규탄 대회를 하려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던 와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떠났는데도 이 경호실 버스가 그대로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그 규탄 대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그 강기정 의원이 하지도 않았다는 욕설을 이제 홍지만 의원은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직접 들었나요? 글쎄요, 이 양반이 그 SBS 기자 출신 아닙니까? 앵커도 했었고요. 기자 출신이면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뭐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쟁점화하겠다 이런 의지에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인지 그렇다면 이 양반 정치에 빨리 물들었네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 한겨레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어제 강기정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내용이 똑같군요. 네. 예. 강기정 의원은 맨날 얻어맞고 다녀요. 보니까. 물론 과거에 때린 적도 있었죠. 그렇나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네. 맞은 날 때려서 이제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됐는데. 김성회 의원으로부터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핵주먹한테 맞았죠. 근데 지금 그 김성애 의원의 폭행은 쏙 빼놓고 새누리당이 강기정 의원이 과거에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 점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제 이제 MBC의 8시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었죠. 바뀐 첫날 MBC 뉴스가 많이 바뀌었나 하고 좀 지켜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강기정 의원 이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니까 청와대 경호실 입장에 서서 쭉 기사를 이어가더니 마지막에 강기정 의원 과거 폭행 시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강기정 의원이 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MBC 뉴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요즘 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이어서 새누리당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 대책 이 기사가 실리네요. 그 전날 국민일보가 박원순과 붙어서 6명의 그 새누리당 가상 후보들 모두 완패했다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나오니까 동아일보 오늘은 조선일보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에 될 만한 후보를 내겠다 해서 꼭 박원순에게 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정치 컨설팅 업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56% 미만일 경우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몽준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돼 있는 이 결과를 보면은 정몽준 50.1, 박원순 49.9였습니다. 0.2%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가요? 어떻게 이걸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서울시장 선거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야 선거에서 유리한 당. 이런 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당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53.9%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 2010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몽준 의원 해볼만 하다라는 새누리당의 그 생각이 이 기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있어요. 정우택 의원. 지금 최고위원이죠. 정우택 의원이 이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충북도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우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 또 충북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추행 시비로 현지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퇴진 압박도 받았고 그랬었는데 정우택 최고위원도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이 또 누굽니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했고 또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뚜렷한 해명,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다. 참 세상 좋네요 보니까. 이 반성해야 될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나왔어. 이분들이 후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참 그게 궁금해집니다. 어제 그제 연달아서 우리 김용민 PD께서 지적했던 인물들은 쏙 빠졌네요. 처음 지적했던 예. 진념 전 장관 예. 빠져 있고 네. 오세훈, 나경원 전 후보 빠져 있고. 네.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또 보면은 안대희,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이런 세 사람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예. 네. 오세훈, 나경원은 하여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정우택 전 지사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들도 안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김용민 PD가 지적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김용민의 저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켜보죠. 하여간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선거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가지고 주목됩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주목되는 기사인데요. 오늘 이 일면 기사와 더불어서 실린 한겨레 사설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요. 이 활동 결과는 특수정보 형식으로 국방부장과 군 지휘부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을 지휘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부인은 안 한 모양인가 봐요. 지침은 보냈지만 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 개입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표면화될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하게 활동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재직 시절 사이버 기획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 심리전 단장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었단 말이죠.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 아무래도 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 개입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정황이었는데 자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 이거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그런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 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버사 뭐하러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직도 없어져야 한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 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군요. 예. 네, 블랙북 형태로. 예. 블랙북이라는 것이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그런 용어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북. 예.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국가기관들의 충체적인 대선 개입 의혹 덕분에, 의혹이 아니죠. 네. 이 대선 개입 사건 덕분에 참 이 특수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국정원의 그 비밀 명칭도 알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슨 논리로 면피하냐면요. 아니, 이런 정보기관, 이런 기밀이 보장돼야 할 이런 조직의 그 실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국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합니까?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국정원 내부의 그런 조직과 돌아가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앞으로 또 이런 그 기밀의 벽, 기밀의 커튼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국정원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조직 내부의 그런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도 골문 건 다 도려내야죠. 그래야 새살이 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 뒤집기 관련한 기사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음만큼 더 손해가 되는 국민연금 부음만큼 더 손해가 되는 박근혜 정부의 이 기초연금 정책 결국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사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또 공약 위반이라는 그런 세간의 비판 이런 거 무릅쓰고 그 정책 밀고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이 경남도지사의 약속 위반 이것도 오늘 경향신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서 서민 무상의료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했다는 겁니다. 일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위장이나 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 유방 초음파 비용 이런 비용들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혜택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요. 지원 비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한데 유권자들이 뒤통수 맞은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런 약속 계속 위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정자들이 안 하겠습니까? 약속 위반해도 선거 때 표 안 줄어든다 이런 믿음이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나온 인물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해놓고 참고인이면서 소환해놓고 정문헌 의원은 부르지도 않는다. 핵심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소환도 안 한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번엔 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서면 조사로 대충 마무리가 됐었을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때에 업무상 대화록 전문을 일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언론에 나온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해와 맞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에 소환 조사를 받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증권과 정보지와 정문헌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 짓은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게요. 정문헌 의원의 이야기는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물음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자기는 얘기했고 김무성 의원 주장은 뭐냐면은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확인했다와 자료를 받았다.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정문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정문원 의원은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김무성 의원의 주장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건 뭐냐면요. 증권가 정보지와 언론 보도를 보고 본인이 유세 때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읽어놓고 그런데 그 내용이 대화록과 일치한다면 이건 뭐 어딘가 누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을 증권가 이런 데다가 언론사에다가 뿌렸다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지,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것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 자, 한국일보 3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평선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코너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논의를 마치고 일어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다시 앉혀서 클린턴과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데 회담 중에 클린턴의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친구 지금 뭐라 카노? 라고 통역에게 물었다. 통역은 그대로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적당히 둘러댔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회담 후 정상대화를 복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거친 표현을 알게 됐을 것이다. 1년 후 미국은 북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다가 실행 직전에 중단했다. 우리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 외교는 국가 간 이해와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상 간 신뢰도 중요하다. 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어떨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자기 말이 나중에 공개된다면 할 말을 제대로 할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난다면 과연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미국 등 대부분 나라들은 일정 기한을 정해서 외교 문서를 공개한다. 그러나 정상 간 대화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적은 없다. 대화록 공개는 우리가 첫 기록일 것이다.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고 길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경향신문 가보겠습니다. 어제 또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5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어떤 분이 나왔느냐. 설악산 국립공원 녹색 순찰대 유모 씨였습니다. 왜 이분이 나왔느냐.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직원 20명이 설악산 등반을 할 때 목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모 씨인데요. 등반 시점은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부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전쟁 상황에서는 부인님을 6탄으로 보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강도 높은 산악훈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설악산 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 씨는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당시 밖에 5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날씨에 이들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한 코스를 타고 내려와 지쳐 보였다. 어느 산악회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호팀 훈련이 있었는데 등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른바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과정에서도 별일 아닌 것을 확대해서 대단한 것이 있는 양 이렇게 포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이런 이제 주장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가 이런 게 있었죠. 아로 모임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시설 타격 모의 위험성. 그러니까 한국전력 송전팀장을 불러다 놓고 만약에 송전탑을 파괴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에 6개 정도를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전 사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국전력 송전팀장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RO 세력들이 송전탑 파괴를 논의했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어제 알아봤습니다. 예. 변호인의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본 증거로 나온 증거에는 송전탑 파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PDF 전부 검색을 돌렸는데 뜨지 않네요. 검색이 안 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탑 파괴에 대한 논의도 없었는데 이 검찰이 이 친구들이 그 송전탑 파괴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송전탑 파괴 할 여지도 있는 이 친구들 가만두지 말자.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석기 의원이 철탑을 타격하면은 뭐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로 당시 언론은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자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철탑을 송전탑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재판에서 이석기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근데 그건 언론 보도였고요. 검찰이 제시한 그 기본 증거에는 이 송전탑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검색해 봤더니 있으면 검찰이 주장을 하겠죠. 네. 네, 그게 아주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또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변호인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 범죄자라는 호칭을 사용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몇 월 며칠에 살해했을까요? 1번 12월 19일 2번 10월 26일 3번 5월 16일 4번 오늘은 11월 20일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정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매제일당 대시가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막말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동시에 시끄러웠습니다.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나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안중근은 범죄자다라고 막말을 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유감 표명은 과잉 반응이다라고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안중근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다라고 한국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를 지칭해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 발언을 많이 하는 아베 총리조차도 그렇게 심한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월에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존중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발언으로 그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지만 안중근 의사를 직접 깎아내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수강관방장관의 발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만 봐도 1995년 무라야마 다마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것, 그것하고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다마에 반하는 언행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해왔지만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그 아베의 발언에 못지않게 이번에 범죄자 발언은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간혹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슨 선거용 발언 이런 정도로는 나왔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고려 없이 국내 오디언스, 국내 지지 세력만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는 대개 선거를 앞두거나 아니면 정권의 지지가 취약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베 정권은 지지도도 현재 탄탄하고 또 선거도 먼 일이고 어제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같은 문제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이러나 기본적으로는 극우적인 역사인식이 드러난 거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요즘 상황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신감 이런 게 배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아베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데 한국이 안 만나주고 있고 한국은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이런 말을 미국 쪽에다 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아베의 말이 맞다는 식의 반응을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으로서도 그렇게 미국이 생각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일본이 미국의 귀를 잡았으니까 한국도 결국은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자신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 주일 미국 대사로 오는 것 오늘 국내 신문에도 크게 실렸습니다만 이게 일본한테 호재가 되겠죠? 예, 어제 일왕한테 신임장을 내려가는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를 마차에 태워서 보내고 파격적인 대우를 했는데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진정한 한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또 선거 자금을 많이 끌어온 사람한테 주요국 대사를 주는 그게 미국의 관행에 따라서 케네디를 주일 대사로 임명한 측면이 크고요. 또 케네디가의 진보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위안부 문제 같은 데서 오히려 한국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가 마냥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테러가 있었군요.
어제 오전에 강력한 폭발이 2차례 일어나서 이란 대사관에 근무하던 이란 사람 2명을 포함해서 최소 23명이 사망했고 또 146명 이상이 다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측인 이란은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알카에다하고 연계된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 조직의 한 대원이 자기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옆나라 시리아의 내전의 여파가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까지 미친 사건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란 간의 관계가 복잡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게 정리만 되면 어렵지 않고 또 중동의 갈등 구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거기에다가 기독교 세력까지 종파 갈등이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세가 강하고 유명한 무장 정치 조직 헤즈볼라가 있는데요. 이 헤즈볼라는 이슬람 시아파고 옆나라 이란 정부, 시리아 정부 여기도 다 시아파라서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이 세 세력 혹은 국가가 동맹입니다. 반면에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군 그리고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이런 데는 다 수니파인데요. 당연히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들이 시아파 이 점 정도를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아파는 이슬람 중에서 매우 소수파라서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과 시리아의 정부 여기만 시아파고 나머지 모든 이슬람 국가나 단체는 다 수니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구도가 시리아 내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하고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이유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기본적으로 시리아 국경 안에서 싸우는 거지만 옆나라 레바논으로 최근에 유혈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러가 난 그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관은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하고 또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 이 두 세력이 적대 구역을 공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관련 기사가 있군요. 무차별적인 불법 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2004년에 법원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승인받았다고 허용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비밀 해지된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2004년부터 테러 방지라는 목적으로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 기록의 도감청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세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안보국이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 같은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서 지워져가지고 NSA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허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지운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4년 이전에도 9.11 테러 후에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 법원의 영장 없이 한 일이라는 게 이번에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네.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군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텐진의 난카이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남계대학이라고 하죠. 이 남계대학에서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북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대외 개방과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유엔의 첫 번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6일에 시작해서 보름 동안 진행되는데 연수생들한테 지역경제 협력 경험을 소개하고 또 텐진 그리고 장수성의 수저우, 상하이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게 해가지고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남계대학은 주은래가 나온 학교인데요. 최근에 북한 정부가 새로 구성한 조선무역투자촉진위원회라는 기구의 소속 관료들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 이런 데 앞으로 길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출두 당시 정문헌 의원 NLL 포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하십니다. 영토와 주권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회의록에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도 정작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셈입니다. 오늘 검찰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포기를 언급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의록 초본에는 서해 문제가 복잡하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NLL 포기 발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혹시 며칠 전 JTBC 뉴스9에 나온 서성기 새누리당 의원. 예. 월간지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아니요, 저는 뭐 월간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 나왔고 보수 농객들도 선거 때 와서 또 예. 뭐 종편 같은 데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월간지나 종편에 출연한 보수 논객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읽었나? 그거는 뭐 보좌관들이 보고 적어줬겠죠. 보좌관은 어디서 봅니까? 그 보좌진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해서 전해줬나? 보좌관들이야. 월간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보수 농객들 토론하고 나면은 요새 인터넷에서 다 뜨지 않습니까? 글쎄요. 얘기가. 예, 하여튼 그래서. 예, 계속 도니까 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을 받았다며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 사령부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예산국회가 여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고받을 게 생긴다며 전국노의 대선 개입 의혹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특검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순경 간에 벌어진 폭행 사건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군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논란, 남북관계 개선책, 일본 우경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일반용은 5.8%, 주택용 요금도 2.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은 평균 1,310원가량 늘어납니다. 1923년 일본 관동지방에 일어난 대지진 때 일본이 학살한 한국인 290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 6도까지 오르겠고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지방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향후 4년 동안 쌍용차에 1조 원을 투자해 신차 3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소식이지만 사정을 듣고 나면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인도에 가서 마힌드라 회장 등 그룹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투자 계획과 그에 따른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다녀온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자, 먼저 그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힌드라 그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명칭이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 그룹입니다. 네. 사실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네. 원래 그 농기계 업체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IT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연간 한 16조가 되고요. 인도 재계 순위로 하면 21위 정도 됩니다. 아, 큰 기업이군요. 네네,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네. 그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게 2011년이던가요? 2011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인도에 다녀오자는 제안 누가 하신 겁니까?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아주 그 불행한 정리해고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뒤로 사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청문회도 하고 또 직접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도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나 어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리해고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제 차원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 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더 그 노조 또 기업 노조, 회사 안에 있는 노조나 또 해고자 노조 이렇게 함께 좀 테이블도 마련해서 논의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힌드라 본사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그 회장에게 이 문제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해고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예. 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렵게 이 모임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네. 홍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거죠? 저희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하고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함께 다녀오셨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조실장이 함께 갔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기조실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러 가신 거죠?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같은 부처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네. 그 마힌드라 그룹이 뭐 앞으로 4년 동안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 발표를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의원들께서 간접적으로 발표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1조에 대한 투자 계획은 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X100이라고 하는 신차가 개발 중입니다. 네. 이 차를 2015년 1월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까지 3개의 신차를 연속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것이 지금 마인드라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 계획을 이번 그 인도 방문단이 설득해서 이끌어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잡혀있던 투자 계획인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뭐 쌍용 자동차는 그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로 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쌍용 자동차도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이 사실 기술만 빼내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R&D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이래서 이제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청문회나 국감을 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인드라 그룹에서는 자기네들은 쌍용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와는 다르다. 네.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2017년까지 신차 현재 진행된 걸 포함해서 4대 신차를 우리가 계속 시장에 내놓겠다. 이 계획만 있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사가 결국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녀오신 거고요. 네네. 가서 만난 분들이 마인드라 회장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을 하고요. 네. 그 고엔카 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고엔카 사장이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이 그룹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쌍용 자동차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 전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엔카 사장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네.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하고 고엔카 사장하고요. 이 두 분은 무슨 인척 관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 네. 마인드라 아난드 회장이 이 그룹의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원래 미국 GM에 있었던 고엔카 사장을 그 엔지니어였는데요. 네. 회사로 아마 이렇게 영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 입장 그걸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리해고자, 희망해고자, 휴직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2009년 8월 6일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합의서에는 이제 무급휴직자는 1년 내에 즉각 복직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늦게 올해 이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455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희망퇴직자가 190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자 165명이 있습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 추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노동조합의 중요한 간부들이었죠. 그런데 네. 이 165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휴직자나 특히 희망퇴직자도 이제 경영이 개선되면 복직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리해고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지금 그 쟁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고자 165명도 회사에서는 지금 법적인 문제,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정도는 해서 그게 좀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그 고엔카 사장의 말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내 경영진 사측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언급도 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 165명은 지금 해고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여러 다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은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게 지금 국내 경영진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고엔카 사장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쌍용자동차의 해고자 문제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노사 이슈인데 예. 그것을 놓고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경영이 아직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마인드라가 신차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조건으로 기술을 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 아까 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지난 5월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5월에요. 네네. 신차 개발과 관련된 기술 거래 안건을 사회이사들이 부결시킨 사례가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걸로는 네. 마인드라 그룹의 경영 그 원칙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서 공격적인 R&D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 자금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본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그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차에 대한 R&D 1조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쌍용 자동차가 시장에서 잘 팔려서 거기서 이윤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보증을 서서 차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을 부담하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술 유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자신들은 상하이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네. 지금 기업 전체로 봐서 쌍용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지금 올해 한 6개월 동안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쌍용 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세간에 있는 우려를 잠깐 전달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안건은 사회이사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죠. 네네. 네. 그 정도로 지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마인드라라는 그룹이 뭐 해고자 문제 등등 사회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뭔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뭐 지나친 기우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도 그 착칸에 있는 네. 최신 그 공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인도에서 가장 그 자동화라든가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SUV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마인드라가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 인도 자체에서도 R&D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 물어본 것은 그러면 한국에서 연구소에서 직원이 파견돼 있느냐 인도에 네. 물었는데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쌍용의 기술을 마인드라 쪽으로 가져가려면 대부분은 이제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이 인도에 파견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저한테는 하여튼 한 명도 한국의 R&D의 연구소 쪽의 직원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조립 기술을 위한 이런 사람들, 조립 기술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R&D 쪽은 파견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술 유출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업 병영을 하면서 특히 인도 시장이 지금 마인드라 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의 어떤 발전의 시너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뭐 그런 교류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쌍용 자동차처럼 기술력만 이렇게 계속 빼내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부족하다. 특히나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신흥공업국, 이 동종업체, 자동차 산업 같은,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속하게 이렇게 뭐 세계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인드라 아난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지적을 했죠. 우리 쌍용 자동차에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를 껍데기만 놔두고 기술력을 다 빼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했더니 아난드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SUV 그 회사거든요. SUV 회사, 이 회사의 인수도 자신들이 검토를 했었다. 네. 그걸 검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 끝내는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기술력만을 원한다면 유럽 시장,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이런 기술력이 높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 문제는 저는 이 쌍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R&D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늘려나가면 뭐 그것을 좀 봐야지 지금 기술 관련해서 뭐 몇 개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별도 법률 입법에 관해서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통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좀 거기에 대처해야 되고요. 쌍용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제대로 약속한 것이 이행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잘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정말 이 정리해고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쌍용에 대한 어떤 그 지원도 고용 관련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LG전자 헬기 아파트 충돌 사고 이후 유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제2 롯데월드 슈퍼타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4분의 1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지만 여당에서조차 공사 보류와 층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일럿이자 항공 전문가인 김성전 공군 예비역 중령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이 그 제2 롯데월드 슈퍼타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것, 지나친 비약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지나친 비약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것들이 이제 와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재부각이 되는데, 네. 참 재밌는 것은 이것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진보나 민주 진영일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 박원순 시장한테 이것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걸 보면서 참 이걸 어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 하는 좀 네. 묘한 좀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건 사실 그 항공사고라는 것은 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네. 위험한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항상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게 조종사 과실인지 아니면 어떤 뭐 시스템적인 문제인지는 이제 사고 조사를 하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이 그 비행기나 나르는 물체들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우리가 비행 안전구역 이런 걸 다 설정하는 거고 절차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고는 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번 사고에 보듯이 그 비행기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안전 조치를 다 마련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주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네, 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결국은 유사한 그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자, 이 도심에서 헬기 운항은 뭐 자주 목격이 되고요. 전투기도 있다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네. 그 도심을 운항할 때 지켜야 되는 고도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일반 도로에 길이 있듯이 그 하늘에도 이제 그 길이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네. 다만 예외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군용기입니다. 네. 그래서 군용기가 이제 길이 없이 이제 다니게 돼 있는데 롯데월드에 이제 문제가 되는 성남공항은 민간 비행장이 아닙니다. 예. 군용 비행장이고 그것은 이제 전시가 되게 되면은 뭐 일부에서는 뭐 거기선 전투기를 운영 안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이 2,400만이 인구의 반이 지금 밀집해 있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공항이 이제 저 군용 비행장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수원 비행장이 있고 네. 그 옆쪽에 좀 더 위쪽에 좀 성남 기지가 있거든요. 네. 전쟁이 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F-15가 지금 대구 공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 기지에서 떠서 임무하는 비행기하고 서울 성남공항에서 떠서 이륙하는 거하고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그만큼 행동 반경이 길어지겠죠. 예. 그리고 적을 막는데도 그만큼 대처가 빨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유사시가 되게 되면은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다 말할 것 없이 유사시게 되면 다 군용기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더구나 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처럼 민간공항이 아니고 군공항인 성남기지는 당연히 전투기가 됐든 수송기가 되든 군용기가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전기준은 민간 항공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용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요구가 묵살당하고 네. 그것을 민항공항에서 적용하는 것을 억지로 짜맞추는데 민항기 기준에도 또 미달이 되니까 그것을 또 뭐 할 줄을 튼다 그러는데 그것도 요새 뭐 낙꼼수에 나오는 그 상징적이처럼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그 피해 나갔다는 것이 참 개분스러운 겁니다. 네. 그 군용기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길들은 다 정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와서 이제 그 긴급 발진을 한다든가 할 때는 관제사가 최단 거리로 이 적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최단 거리로 주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공항이 지금 평상시에는 전투기 이착륙이 없는 모양이죠?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전투 비행단으로 운용을 하다가 네. 이제 뭐 분당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되면서 네. 전투기들은 이제 다른 비행장으로 옮겨가고 네. 그다음에 혼성 비행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기하고 이제 헬기하고 이런 이제 그 수송기 또 대통령 전용기라든가 이런 것들만 운용을 하는데 네. 그것이 그 유사시가 되면 이제 지난번에 제1호 월드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 과거의 성남공항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전쟁이 나면 그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철수하는 공항으로 원래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뭐 저쪽 뭐 오산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고 공군이 뭐 빠져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공항이 유사시 어떤 임무가 된다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 뭐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쟁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이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 있지만 만약 전쟁이 나가지고 휴전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군들이 잘 전투를 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거를 물론 이제 점령기지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장을 우리가 그 확보 점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시스템이 우리 비행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북쪽에 있는 공항 쪽으로 남부기지 전력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남공항은 그만큼 우리 공군이 주력으로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나 안전기준이 민항기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네. 군용기 기준에 맞춰주는 게 맞는 것이죠. 네, 뭐 이게 자꾸 전시를 가정해서 좀 듣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시가 되면은 그 서울공항도 적의 타겟 목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표가 되죠. 네, 그럼 그 인근에 거대한 그 빌딩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롯데 슈퍼타워 높이가 555m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그것이 뭐 군용이든 아니면 민항이든 그 주변에 그 운항 고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텁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장을 만드는 기준이 이제 그 이카오하고 그 뭐 FA 같은 FA대로 설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면 활주로 끝에서부터 이제 떠서 고도가 이제 상승이 되는데 그 기준이 보통 그 3.3% 기준으로 이제 그 설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km, 그러니까 1000m, 1km마다 3.4%라고, 3.3%라 그러면 대략 한 33m 정도의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럼 롯데월드 같으면 대략 5.5k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33m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70m, 한 190m, 대략 한 200m 정도의 그 고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상승률을 갖고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롯데월드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우리 도로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갓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갓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갓길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그 주 도로와 그
갓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갓길 부분에도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민간 항공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갓길에 롯데월드가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 제2롯데월드를 통해서 보용 청출이라는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셨고, 네. 이제 공군 관계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종석 그 당시에 씨가 굉장히 공군에도 사실 압력을 가했었습니다. 롯데월드를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네. 그래서 결국 공군이 반대를 하니까는 그것이 무산이 됐고, 당시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롯데월드를 허가해 주려 그러면은 활주로를 7도를 틀어야 된다는 게 나온 겁니다. 네. 7도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남공항을 에어쇼 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란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도로 쪽까지 이제 외부에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그쪽으로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네. 틀어주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야산이 있거든요. 네. 그 야산을 다 까야 됩니다. 완전히 까야 되고. 근데 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도를 틀어주다 보면 롯데월드 쪽에서는 그 비행 안전 구역에서 빠져나가지만 네. 반대쪽으로 성남시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7도가 이제 더 이제 비행 안전 구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 또 고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양쪽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때 공군총장까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만들어낸 안이 지금 2.97도를 트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집게나 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집게를 보면 한쪽이 이렇게 붙어 있고 끝부분을 7도로 이렇게 벌려주면 이제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3도를 조금 벌리는데 그 3도를 벌리려고 그러면 벌리는 효과가 이제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냥 결국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그게 기준 자체가 이카오라든가 이런 이제 세계 민간항공 기구에서 설정된 비행장 항로 수립 절차에 2.97도를 돌린다 그래서 거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0m인가 이제 안쪽에 들어와 있던 거를 네. 겨우 선까지 이제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높은 빌딩을 갖다가 그런 경계선에다 둔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돼 있고 군용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가 사실 과거 언론에 살짝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이제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눈여겨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때 제가 국회 공청회를 나갈 때 당시에 이제 저 사관학교 1년 선배인 공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저한테 3차례가 전화를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수위를 좀 낮춰라. 또 공군 선후배 간에 싸우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아무 문제 없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나중에는 그랬죠.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네. 또 그렇지만 또 그 당시 총장이라든가 또 그분하고 워낙 생도 때부터 친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실 빼줬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들은 네. 뜨고 내릴 때 전시가 되면은 이 전투기들은 항상 비행기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자기 뒤를 못 봅니다. 인간이 걸어갈 때 자기 뒤를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투기도 이제 뒤쪽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후방에서 날아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2대의 비행기가 횡 쪽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폭을 벌려줍니다. 네. 그 벌려주면 어떻게 되면 편대장기는 요기가 편대장 뒤에 혹시 미스를 쏘는 게 없는가를 봐주고 네. 또 편대장은 여기에 뒤를 봐주는데 사각지대를 줄이려다 보면 폭을 4,000피트 내지 6,000피트를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4,000에서 6,000피트를 벌리게 되면 4,000피트면 대략 1.3km가 조금 넘고 6,000피트 같으면 대략 2km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롯데월드는 동편 할주로든 서편 할주로든 3도를 틀어주고 현재대로 하더라도 1.2km 그 다음에 서편 할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1.9km 정도에 위치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투기가 떠가지고 뜨자마자 발진해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술 대응으로 벌려주는데 네. 벌려줬을 때 롯데월드는 바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 귀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투기들이 가장 취약한 시점이 어디냐면은 출격을 나갔다가 돌아올 당시가 되면 무장이 없고 연료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와서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귀환할 때는 또 전술 귀환이라 그래가지고 이 폭을 벌려서 이제 그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할 때 이 그 편대장은 활주로 상공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4,000피트 내지 6,000피트를 벌려가지고 그 이제 장주비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착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미음자 형태를 그리면서 이제 내리거든요. 네. 그럴 때 그 반대편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면 롯데월드 쪽이 딱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비행기가 갈 길이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성남공항에 그 전시가 되면 이제 비상 대기하는 항공기를 항상 이렇게 지상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적기들이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되면 발진해서 떠야 되는데 네. 우리의 주전선이 어디냐면은 일산이나 문산 이쪽이 그 주전선입니다. 그죠? 네. 그럼 성남기지는 서울에 비해서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긴급 발진을 하게 되면 뜨자마자 좌선회를 해서 주전선으로 이제 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 롯데월드가 거기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긴급 발진해서 가는 비행기가 그 롯데월드를 피해서 가려면 그 북쪽으로도 올라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꺾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만큼 전술 조치가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또 전술 그 대응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사실 공군의 입장을 봐서 그걸 빼주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 설명을 굳이 뺀다 하더라도 네. 이카오 민간 그 기준만 보더라도 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활주로를 7도를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국가안보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을 했던 건데 네. 소위 요번에도 보시지 않습니까? 대하로까지 다 뒤져가지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아니면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종북 빨갱이로 모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제1롯데월드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인허가를 안 해줬는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꼼수를 동원해서 그 롯데에 엄청난 특혜를 줬던 것들을 비교해 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주 문제가 커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신다 그랬지만은 의외의 것은 새누리당 쪽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선방을 치고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롯데월드를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고 고도 제한하라고 나오는 걸 보면 아연 실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미처 못 들은 것은 확인도 좀 하고요. 예. 조금 전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차마 말씀하지 못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감이 언제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추진할 당시에 네. 그 공청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국회 공청회군요. 국회 공청회. 그때 네. 이제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조진수 교수님과 저 네. 그리고 공군 예비역으로는 이진학 장군이란 분이 이제 반대 쪽으로 갔고 네. 저쪽에서는 뭐 롯데 당시에 그 뭐 짓는 뭐 롯데물산 사장인가 네. 하고 항공대학 교수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시민단체 비슷한 게 누가 한 명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내세운 사람들 사실 그 당시 항공대학교 교수라고 나왔던 사람은 결국 민간 항공 기준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네. 또 민간 항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위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사실 뭐 그 교수도 제가 사실 당시에 인신공격이 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팬텀기를 타고 전방석의 조종사로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교수는 팬텀 후방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 무기를 조작하는 사입자에서 공군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공군 전술기대 운영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당시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뭐 공개하고 이러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서 내세우고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전문가들이라는 게 롯데의 그 돈을 받고 급조된 형태, 또 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의 직책을 이제 감투를 양쪽에 걸쳐놓고 뭐 활동을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수 내세워가지고 네. 나중에 내가 언론에 하도 화가 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때 발표를 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롯데에서 돈 받고 사무실 운영하던 사람들이 전문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에다 깠더니 저보고 뭐 소송한다 뭐 한다 그래서 그럼 소송해라.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저한테 온갖 정말 사관학교 선배인데도 뭐 불구하고 욕설이 오고 갔는데 네. 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했고, 이제 와가지고 새누리당 쪽에서 이렇게 오히려 고도 제한해야 된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세월이라는 게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역의 진영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이슈를 갖다가 왜 선정하지 못하느냐. 네.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돼 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국회 공청회가 그럼 2008년쯤 되겠군요.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돼가지고 정확한 날짜하고는 기억을. 예, 그건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그 당시에 얘기하지 못했던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 그 뒤를 못 보기 때문에 후방 미사일 공격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횡대 비행을 한다는 거죠. 전술 대응으로 벌려줘야 되는데. 그게 최소 간격이 1.3km. 1.3km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벌리기에 롯데월드 그 슈퍼타워는 1.2km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죠. 2.2km인데 이제 뜰 때는 부대가 이제 활주에서 떠서 하기 때문에 1.3km를 벌리더라도 대략 한 600에서 700m 정도 간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시고 롯데월드하고의 간격이 한 60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르는 전투기에서 600m라는 건 너무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전술 귀환할 때는 이제 그 완전히 걸리죠. 왜냐하면 롯데 건물 자체가 그 서편 활주로를 기준으로 하도 한 1.9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귀환할 때는 그 리다인 그 편대장기가 활주로 상공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3km를 벌리게 되면은 그 거의 뭐 딱 롯데월드 상공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전시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긴급 발진할 경우에 발진 직후에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활주로 기준으로 롯데월드가 서북 방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럼 틀면 바로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우회해서 가려다 보면 그만큼 초기 대응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폭격하러 오는 전투기들을 이쪽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시간이 그만큼 그 대응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얼마나 늦어질까요, 대응이? 대략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한 15초에서 15초 이상 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야말로 그 찰나기 때문에. 찰나지만 그 우리가 전투기를 요격을 하다 보면 서로도 속도를 음속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속 돌파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다면 시속 계속 한 600km 이상이 됩니다. 적어도 붙었을 때 고고도에서는 더 속도가 높아지고요. 15초면 치명적인 시간. 15초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투기 요격 훈련을 할 때 그 요격해야 되는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비행기는 그대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와 그걸 제가 잠시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은 롯데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도상 남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방향이 약간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북 서남 방향에서 동북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종으로 활주로가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활주로 북단으로부터 서북 방향으로 롯데월드가 있는데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는 7도를 틀어야만 롯데월드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7도를 틀게 되면 7도는 이제 동쪽으로 트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틀면 또 동쪽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앞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바로 좌우로 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7도를 동쪽으로 틀었을 때 동쪽에 있는 산이 걸리고 또 산 너머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걸리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이른바 꼼수라는 것이 3도만 트는 것인데 2.97도입니다. 예, 3도가 채 안 되는 방향 정도를 동쪽으로 틀게 되면 여전히 롯데월드는 비행 항로를 고속도로에 비견한다면 고속도로의 양갓길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시 작전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시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요. 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전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적을 최대한 우리가 그 제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웬만한 사소한 정비들은 부족하더라도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위험성이 많아지고 또 뜨는 비행기들의 경우는 연료가 만재돼 있고 네. 또 폭탄도 만재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폭탄이 만재돼 있는 비행기가 뜨다가 엔진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번 헬기처럼 조종사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특히 롯데월드 정도 위치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유사시 항공기가 어떤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구역 정도 내에서 비행기가 떨어질 거를 가정해서 그 안전지대를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롯데월드는 만약에 떠서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 엔진이 그 왼쪽 엔진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비행기는 왼쪽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엔진이 출력이 세니까. 네. 그래서 그 틀어진 상태에서 또 비행기에 이상이 오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밖에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연료는 만재돼 있고 그 폭탄도 만재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롯데를 처박는다면 9.11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전을 다 고려해서 공군이 20년 동안 그 고도를 갖다가 제한해 왔던 건데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제1롯데월드를 인허가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인허가해주고 그 새누리당에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네. 그 성남 비행장의 그러니까 서울 비행장 활주로 북단 쪽으로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북단 북쪽을 쪽으로 향해서 이제 주 활주로가 이제 북쪽을 보고 이루어지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바람 자체가 항상 그 북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한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나라에 있는 활주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북쪽으로 뜨는 것이 주 활주로이고 네. 이제 바람 방향이 어떤 기압골 차이에 갖고 변할 때는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전투기들은 그 주 활주로에서 배풍이라 그럽니다. 이제 바람이 바뀌어도 한 10나트 정도라 그러면 대략 한 10나트라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한 17km 정도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도 네. 그 활주로 주 활주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을 왜 새누리당에서 제기를 하는 것인지 이제 좀 의아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정치적인 거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혜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정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롯데월드를 인허가를 갖다가 취소하고 다시 고도 제한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또 박원순 이제 현직 서울시장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때 됐던 거를 네. 박원순 시장한테 고도 제한을 하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면 일은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애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 네가 그 고도 법적인 절차를 뭐 어기건 어떻게 하든 인허가 취소해서 고도를 제한해라 그러면 롯데 측에서 소송은 누가 하고 붙겠습니까?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 소송이 붙겠죠. 인허가 해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 인허가를 변경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이제 안보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쉽게 말하면 종북 몰이를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그룹들에 대해서 해왔는데 사실 제2 롯데월드를 놓고 보면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예. 그동안 안보 외치던 놈들은 소위 가스통 들고 시청 앞에서 외치던 할배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군인, 예비역 군인, 뭐 국정원, 검찰 이런 쪽에서는 다 뭐 전문가들 동원해서 인허가 받았으니까 아무 말 없다 그러고 입 딱 씻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말 질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조갑재 씨한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한번 필요해달라는 걸 제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걸 놓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종북 빨갱인지를 아마 제가 조갑재 씨한테 한번 공개 좀 토론회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예비역 중령 김성전 조종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그동안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오늘은 문구를 구성하는 자음, 모음을 해체해서 재조합하는 방식의 에너그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순서를 바꾸듯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바꾸면 에너그램을 만들 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문구 하나를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문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석고 대죄. 네, 들으신 대로 석고대죄,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리는 일을 이르는 말이죠. 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왕조시대의 용어지만 요즘 여당 정치인들 덕분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씨라고 지칭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검찰이 NLL 대화록 삭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자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앞장서서 주장해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 의원이 석고대죄하라. 심지어는 야당 대표가 이 같은 여당의 본질 흐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니까 언론이 이를 석고대죄를 요구했다라고 멋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정가의 유행어가 된 석고대죄, 정치 수준을 왕조시대로 돌려놓은 듯한 석고대죄, 이 네 글자를 자음과 모음 해체해서 모두 10개의 자모음을 공갈통에 넣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다. 석고돼지. 석고대죄가 석고돼지, 석고로 만든 돼지가 됐습니다. 사실 석고돼지 말고 다른 조합이 풍자의 의미를
더 담아내는 그런 다른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뭐 돼, 뭐 X 돼 라는 말이 만들어지더군요. X라고 말씀드린 한 단어는 비속어인데다 표준말도 아니어서 방송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삼아 맞춰보시고요. 오늘 공식 에너그램을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석, 고, 대, 죄. 석, 고, 돼, 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오보의 역사, 오늘은 신문 사설에 담긴 오보를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 기자 경력을 지닌 논설위원이 신문에 논조를 담아 쓰기 때문에 사설은 신문의 꽃, 신문의 얼굴로 불립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육용 자료로도 쓰이죠. 그러나 일부, 아니 상당수 신문들의 사설은 꽃이 아닌 독에 가깝고 교육용 자료가 아닌 정치 선전물로 전락했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기자께서 보내신 이메일 내용을 제가 임의로 잠깐 청취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배, 이번에도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닌데 조선일보가 맞네요. 조선일보의 어떤 사설부터 볼까요? 예, 우선 소개해드릴 사설은요. 조선일보 2008년 9월 30일자 미국 7천억 달러 구제금융법안 통과 이후의 국제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예.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그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 투입을 골자로 하는 구제금융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합의 이후의 국제경제 전망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밝힌 사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실제 하원 표결에서는 부결됐다는 건데요. 네. 미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오보가 난 이유는요. 당시 현지와의 시차 때문에 신문 제작 마감 이전에 표결 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사설을 미리 쓴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 됐고요. 조선일보는 다음 날은 그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에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사설을 냈지만 하루 전 사설 오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니 표결이 끝나지 않았으면 기사를 못 써야죠. 어떻게 썼을까요? 네. 조선일보가 MBC와 갈등 내지는 긴장 관계일 때 나왔던 사설에도 문제가 있었다죠? 예. 지금은 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MBC가 좀 앙숙 관계였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20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4월 14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이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 사회자라는 사설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MBC 100분 토론 사회자가 유시민 씨였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신. 당시 그 유시민 장관은 그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 조선일보의 비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 씨가 당시에 언론개혁 백인 모임이라는 그 단체의 멤버라서 신문고시를 다루는 토론의 사회자로서 공정하지 않다, 부적격이다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토론 과정에서도 신문고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편파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 씨는 백인 모임의 멤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애초 유 씨는 백인 모임 발족 이전에 배포된 자료에서는 참가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본인의 거부 의사로 실제 발족 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조선일보는 발족 전에 이를 보도했던 그 기자협회보와 미디어오늘을 참고로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또 유 장관이 토론 진행 도중에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했다는 부분은요. 유 씨의 의견이 아니라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측 패널 쪽에 던진 질문의 일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에 그 조선일보는 유 장관이 토론 진행 도중에 신문고시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그 바로 다음 날 해당 보도를 수정을 했는데요. 백인 모임 참가 부분은 소송까지 간 끝에 결국
정정보도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은 그해 12월에 그 MBC와 유시민 씨가 그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선일보는 MBC와 유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따랐나요? 예,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한겨레 신문에 대해 쓴 사설에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 2006년의 일인데요. 그 문화일보의 인기 연재 소설 강한 남자라는 소설이 있었죠. 네. 외설 논란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문화일보 구독 중단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6년 11월 6일에 연재 소설이 야해서 신문 끊는다는 청와대라는 사설로 이 방침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이 이 사설에서 언급한 한겨레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조선은 현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호의적인 언론은 돕는다고 하면서요. 대통령이 월급을 떼서 한겨레 신문 발전 기금을 내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그 신문의 구독 확장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겨레의 좀 해명은 좀 달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6월 한겨레가 제2창간운동을 벌일 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낼 의사를 전달했던 건 사실이지만 한겨레 측이 고사해서 퇴임 후에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노 대통령이 발전기금 기탁 의사를 거절했다는 사실은 당시 연합뉴스는 물론 조선일보도 보도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한겨레 구독 확장 운동에 동참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요. 한겨레 재창간운동위원 1936명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는 29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고돈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당시 청와대 정보특보를 지냈던 김두관 특보라든가 29명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해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 박 의원의 지적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퇴임 후에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 관료들이 이런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해서 당시에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내기로 했다는 것은 좀 기정사실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겨레의 또 다른 해명은 창간운동위원은 발전기금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발전기금을 내는 발기인과는 좀 다른 직책이라는 또 해명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뭐 돈 내는 것은 아니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특정 언론의 창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본인들 기사에서 대통령이 발전기금 안 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에 냈던 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실수인가요? 글쎄요. 예. 자, 이 조선일보 뭐 또 다른 오보가 이번에는 본인의 자신들의 사설이 아닌 다른 언론사 사설에 실렸죠. 네. 그 조선일보의 오보를 받았은 동아문화일보의 사설 문제인데요. 네. 그 이전에 한번 오보의 역사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2012년 1월 17일 일면 톱기사로 그 김정남 씨,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이 사람이 그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했다는 오보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이 오보를 받아서 관련 사설을 게재한 겁니다. 물론 당시까지는 오보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네. 그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요. 제목은 천안함 북소행 김정남도 인정했는데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김정남이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국내 종북 좌파 세력은 천안함 폭침이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문화일보 사설의 제목은 김정남의 천안함 북소행 지적, 종북 세력은 듣고 있나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내 종북 세력들을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네. 하지만 이틀 뒤인 조선일보는 20일자에 김정남 천안함 폭침 사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동아문화가 사설도 정정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 최근까지도 정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만 정정이 됐군요. 네네. 네. 자, 뭐 그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소위 진보 신문들은 사설에 문제가 없던가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겨레도 2011년 12월 13일에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이라는 사설을 냈는데요. 예. 한겨레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4대강 유지 비용이 6천억 원대에 달하는데 이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6천억 원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 청구한 예산은 2천억 원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결국 지자체에 부담시키거나 다른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설에 지적한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지비용 6,125억 원은 국가학천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이 중에서 4대강 본류 유지비는 1,630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설에 좀 전제가 오류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을 했고요. 중재위는 결국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정했나요? 예,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네, 이른바 조중동식 오보와 한겨레 경향 등의 오보, 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총량적으로 접근해 보진 않아서 단정지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좀 오보의 유형별로 보면요. 네. 조선일보는 사실 일상적 이슈나 사소한 것에는 오보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 이슈, 이념적 이슈에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념적 잣대 때문에 좀 비약이 지나치다. 결국 신념이 좀 사실을 앞서고 있다는 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나 뭐 이런 여타 보수 언론들의 오보는.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는 잘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오보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10월 26일입니다. 자, 뉴스바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뉴스 바리케이드 접고 내일 다시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